오늘 배울 내용은 중국 현대에 있어서 세 차례 학술 논쟁. 이 학술 논쟁 그러면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중국 사회가 오사운동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에서 이제 공화정, 곧 국회를 통해 가지고 백성의 대표들이 다스리는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그 일을 젊은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오사운동이라는 신문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신문화 운동이 너무너무 파도가 커 가지고 그 파도의 후유증으로 그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적응할 건가.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지금 나누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지구적 사건인데 중국도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과연 그 신문화 운동, 어 그 후이 그 파도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활이라 그러면 사람이 사는 문제인데, 그 사는 게 인생관을 논하게 되고 세계관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자기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인제 전 국가적으로 갖다 보니까 정치하신 분들이나 또 학자들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도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표점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논하고 방향을 결정짓기 위한 논쟁이 과학과 현학의 논쟁, 곧 인생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로는 중국 사회가 봉건 사회이냐 아니면 민주 사회이냐, 자본주의 사회이냐. 그리고 그 논의되어진 내용들, 인생의 고민과 괴로움들을 글로 표현한다라면 중국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양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문해, 민족 형식. 문해가 서양 형식을 띠야 할 건가 아니면 중국 형식을 띠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세 차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현학의 논쟁, 1920년이면 1919년이 오사운동이었잖아요.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년대에 과학과 현학의 논쟁. 여기서 논쟁점은 과학이 인생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과학이 인생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로는 이 논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학과 현학의 논쟁의 발생이 왜 되느냐. 이 오사 계몽 운동이 유교 전통, 그리고 중국의 과거에 있었던 전통들을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폐기 처분하고 나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건가? 서양 것을 다 받아들이자. 중국 걸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 뼈대는 놔놓고 서양 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서구화해야 된다. 이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더센성, 덕선생, 데모크라시, 민주, 그다음에 사이언스, 사이센성 그래가지고 민주 과학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그 핵심은 이 두 개가 결국은 중국 근대 계몽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민주화 과학, 민주화 과학이. 그래서 5.4 계몽 운동의 격렬한 전통 비판에 급류해서 전통을 옹호한 사람들은 이 둘 가운데 과학을 붙든 거예요, 과학을. 민주는 전통에 있어서 본 건 이제 황제가 주가 되니까 백성이 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과학은 사실을 대상할 뿐이지 인생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통을 옹호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과학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짱준마이라고, 짱준마이, 이 양반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학이 인생관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요즘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과학이 어떻게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 과학을 굳이 인생관 지도와 연결시키는가? 이걸 이제 리저호 우리가 그 책을 여러분 다는 사지 못했을 텐데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뭐냐면 중국 지식인들은 이성적 이념을 인생의 지도자로 삼아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 이념을 인생의 지도자로 삼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지적 종교 성향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종교 성향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적인 종교 성향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내가 그 글을 알고 문자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문자를 깨우친 지식인이라면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그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유교가 그 지도 이념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너뜨리니까 덕 선생과 새 선생을 가져왔는데 과거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를 원치 않고 과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인생관을 과학이 지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다른 한패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도하냐? 할 수 없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현학이라는 거예요. 현학. 지금 현학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현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기혼 후 AD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의 철학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를 혼합하여 역경, 도덕경, 장자 등을 재해석하는 목적으로 이게 현자가 어두울 현 이렇게 나오는데 애매하다, 알 수 없다, 미스터리다 이런 그 말들을 도덕경에 나온 일장을 말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행했던 도덕경이나 역경과 장자를 재해석하는 신도가 학파의 주장이 현학이라는 거예요. 현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건 형이상학,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철학적인 부분. 그래서 정통 유교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현학이 후에 가가지고는 신비주의나 허무주의로 바뀌긴 하지만 이 당시에 짱준마이 같은 사람들은 과학으로 인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신도가 사상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학은 형이상학이란 말이다.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 도덕 철학을 가리키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유교와 도교가 합쳐진 유교와 불교가 서로 공통 모모를 찾는 양명학, 송나라 이후에 양명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짱준마인데 이분은 영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영경대학. 영경대학이라면 무슨 대학이냐? 선교사들이 미국 북장로교회가 장로교 계통에서 북경에 세운 기독교 미션 스쿨인 거예요. 영경대학. 그리고 이분은 어디로 이제 어떤 통로로 공부를 하신 양반이냐면 열심히 동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중국에 귀국해가지고 웬스카이가 주름 잡았던 북양 정부의 비서로 활동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사회당을 조직을 해요. 국가사회당을 비밀리에 조직해가지고 독특한 길을 걷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중앙총무위원 겸 총비서로 사회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의 주장은 뭐냐? 공산당을 반대하고 장개석을 반대를 해요. 중국에 이제 오사운동이 일으키고 2년 후에 모태동과 진독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창당이 돼요. 1921년에. 그러니까 그 창당이 돼가지고 뭘 하냐면 유물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유물, 오직 물질만 있다. 공산당이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말미암는다. 정신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짱주마이는 이 유물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금 그 현학으로 비판을 한 거야. 또 누구까지 비판했냐면 장개석, 장제스를 일당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국가사회주의를 표방을 해요.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란 말은 절대 애국, 점진적 사회주의, 그리고 수정민주정치를 주장하고 계급관념과 폭력혁명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폭력 혁명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1933년에 국가사회당이 1차 대표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분을 중앙총추위 총비서로 선출하고 장개석한테 열심히 반대하면서 장개석을 반대했던 산시성 군벌 NC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복건성, 저기 대만 건너편에 복건성에서 장개석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요. 항의가, 거사가 일어나니까 그 거사의 이름은 뭐라냐면 중화공화국 인민혁명정부라는 이 이름을 달고 사변을 일으켜. 복권 사변을.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참가하다가 이제 그 영경대학에서 31년에 있다가 광동성에 있는 중산대학으로 가서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미 중국의 유물론 사상이 공산 사상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이야기라니까 학생들이 반동사상이라 해가지고 데모하고 항의하니까 해직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점이 뭐였냐면 무엇이 국가와 인생을 지도할 참된 이념과 사상인가? 무엇이 이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믿었던 황제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동네에서 어른 노릇했던 동네 유지들도 다 거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앙, 지방, 관료들이 층층이 이렇게 국가 사회를 지도했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인생을 지도할
참된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다. 과학이 인생을 지도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짱준마이 같은 사람들은 현학이 인생을 지도를 해야지 과학이 무슨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과학은 필연성이 지배하는 물질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물질을 파악한 것이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의 창조적 흐름을 어떻게 과학이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오로지 인간은 형이상학으로, 현학으로 파악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5.4 운동의 계몽 정신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당시 북경대 지질학 교수인 띵원장이라는 분은 이 장원준의 이론을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정신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말한 거예요. 이분도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분은 지질학을 공부를 했어요. 지질학. 그래서 사회가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은 독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이 띵원장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호적이라는 사람은 중국이 이 당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과거로 돌아가기는 힘들고 유치원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 인생을 지도하고 또 현학이 인생을 지도한다, 이런 논쟁이 옳은 것인가 라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인생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인생관이라는 걸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세계관 살펴보자면, 세계관이 뭐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 두 번째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내가 안경을 붉은색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죠. 내가 검정 것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여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눈의 렌즈와 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이미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를 보는 관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생관이란 뭐냐?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의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 사고 시스템이다. 사고 체계이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의, 인생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결국 뭐예요? 세계관이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뭐 동물이다. 나는 유전자로 통해서 생겨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던져진 존재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부터 변화된 진화론적인 존재이다. 나는 죽음에 없어져 버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세계를 바라보는, 나도 세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중국 그때 당시는 과거 세계관을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허물어진 곳에서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공자 어르신이 옛날에는 나는 누구누구고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쳐주니까 과학을 통해서
유물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많은 단점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세계관의 기초는 신앙이다. 왜? 문화가 세계관을 반영하고 세계관은 또 문화를 형성한다. 응? 왜 뒤로 가지?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세계관의 윤곽을 결정한다. 신앙의 결단이 세계관의 윤곽을 결정한다. 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신앙의 결단이란 다음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누군가? 대답을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럼 대부분 다 이름을 이야기하죠. 이름이 나인가? 연령을 이야기하더라. 그것도 시원치 않죠. 동네 이야기라고 여러 가지 자기 경력을 이야기해도 궁극적인 나를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원숭이가 진화한 사람이다. 나는 아메바가 열심히 진화해서 생겨진 존재다. 등등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이 세상은 도대체 땅을 이야기하는가? 어디라는 것을 땅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주 가운데 내 점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네.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지구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타락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셔서 회복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 치료책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케 되어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속의 인생의 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의의가 뭐냐? 인생관이 뭐냐? 가치가, 목표가 뭐냐? 이 치료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는 서 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있는가? 타락한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이론적 사유가 진행되고 철학, 신학, 학문 등의 이론적 체계가 형성이 된다. 이걸 세계관의 기초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면 전체적 구조를 살펴봐야만이 이 강의를 우리가 쭉 논하면서 잘못하면 이 책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그 저자가 말한 것이 옳은 걸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이 관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전체적 구조는 뭐냐? 기초적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들턴 왈시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 가운데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기본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역사관, 인간관, 사망관, 윤리관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일직선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 역사가 윤회하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윤회관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 만든 창조품이라는 거죠. 사망은 곧 하나님과 단절 등등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직업,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은 뭔가? 마르크스는 정치의 근본은 경제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생산수단의 통제를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 투쟁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노동과 돈으로 경제 생산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봐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역사는 불가피하게 세계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세계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표와 불가피한 최종 상대는 계급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란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소신은 뭐냐? 경제 체계가 모든 사회의 토대가 되는 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관계는 모든 사회의 정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대답을 못하죠. 나는 어디 있는가? 그건 대답을 하죠. 구태여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노동자라면 자본가와 투쟁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있는가? 공장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나는 투쟁하는 사람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투쟁에서 이기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자본가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준마이가 뭐라 그러냐? 과학은 인생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을 언제 했느냐? 1923년에 해요. 23년에 한데 이분이 청와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해. 인생관에 대한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다른 지식인들이 이제 이분을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비판하고 반대 논리를 펴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이고 인생은 주관적이다. 맞는 말이죠. 반대가 또. 그 다음에 과학은 논리적 방법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인생은 직관에서 나온 것이다. 과학은 분석의 방법에 의해 출발하지만 인생은 종합적인 것이다. 과학은 인과율에 지배되나 인생은 종합적인 것이다. 과학은 대상이 같은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나 실험 검증하면서 나온 거니까 인생은 인격의 단일성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정신과 물질, 남녀 간의 사랑,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 구체적인 문제를 인생관에 관련되는데 어떻게 과학이 이것을 해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이고 인생은 주관적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장유만이 이렇게 말해요. 정신과 물질, 인생은 정신적인 문제고 과학은 물질을 다루는 건데 과학의 쓰임은 전적으로 외부로 향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쉬며 인생은 마치 기계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과학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인생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므로 오직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맹자의 말을 통해서 한 거예요. 맹자의 말. 뭐냐면 맹자의 말이 여기 나왔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여도 그가 나와 친해지지 않으면 나의 인을 반성해야 하고, 내가 남을 다스린다 해도 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야 되며, 내가 남에게 예를 베풀어도 그가 담내하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공경을 반성해야 된다. 이 말로 자기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부딪히면 네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는 문제. 그래서 인생을 외적인 물질 문명이나 과학이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옳아도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띵원창, 정문강이죠. 정문강 이런 사람이 반박을 해요. 정문각이 현학과 과학이라는 글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심하게 말하냐면, 저 짱준마이는 현학 귀신이 몸에 붙어서 저런 말을 한다. 현학이라는 그 옛날 잘 알지 못하고 흐릿하고 과거의 도가들이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최대의 책임과 요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인생 문제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찾고 시시각각으로 편견을 제기하며 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능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애호하는 성실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재밌는 거는 다 강소성 사람이에요. 다 강소성 사람. 이 강소성이 중국에서 어디냐면, 지금 현재 그 짱준마이는 강소성 빠오산런이라는데, 보산 이쪽 왼쪽 그림에 보면, 왼쪽 그 사진에 보면 붉게 테두리 쳐 있죠. 타원형으로. 거기가 보산인데 과거에는 강소성이었지만 현재는 상해의 보산구예요. 보산구. 빠오산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띵원장은 이쪽이고 오른쪽 거로 강소성 이 지도에 복잡하게 나온 게 강소성 지도인데, 태주시가 있어요. 태주. 거기에 태주시에 해당되지. 태주시 안에 한 마을. 태흥면, 태흥 사람이에요. 태주에 태흥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소성,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러듯이 이 강소성 그러면 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 똑같은 나라, 같은 도 사람이고, 또 나이를 봐보세요. 둘 다 1887년 해당되지는 그 지역에 그 비슷한 때에 태어난 동갑내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강소성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 건너편 목포 앞바다에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타원형이 서 있는 게 강소성이에요. 그래서 이 강소성에서 인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연인 그 상해를 끼고 있고 상해가 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개방할 때 들어와서 자치권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부의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북경보다 훨씬 빠르죠. 그다음에 그런 띵은캉이라고 해요. 띵은창인데 띵은캉이라고 해요. 이 띵은캉에 대한 장준마의 답변이 뭐냐면 여러 사람과 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상당히 독보적인 옛날 중국 전통을 다 버리지 말고 쓸 것은 쓰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상과 학술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주보를 만들어요. 주간. 매주 발간되는 주보를 만드는데 그 주보가 뭐냐? 노력주보, 노력주보, 시사 신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학등이라는 부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할 때 인생관 또 과학과 인생관 이런 책들을 펴내는데 몇 문장 정도 모아졌느냐? 29문장 논쟁이 29편이 되어졌고 그 책을 펴낼 때 진독수와 호적이 전두시오 구스가 서문을 썼어요. 그리고 인생관의 논쟁에 대해서도 펼 때 이분들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현학파의 주장과 내용, 주장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 현학파는 송명이학과 그러니까 송나라 명나라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교인데 과거의 유교는 순수 유교라면 송나라 명나라 유교는 도교와 불교를 받아들여서 종교 수준에 이른 유교예요. 과거의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세관이 없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있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송나라 이학과 당시 서구의 베르그송, 오이켄의 형이상학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추구하고 수립함으로써 인생을 지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도 대부분이 이제 중국 것만 주장한 게 아니라 서양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도 서양 것고 긍정한 사람도 서양, 학파가 다르지만 그래서 중국 현대 사상의 논리는 현학과 신송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송학을 제청하여 자신에게 돌아가서 찾자. 내심 수양을 기르자. 내가 수양이 부족하다. 우리 이낙연 총리가 장제원 의원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수양이 부족하다 하니까 장제원이 또 뭐라 그래요? 저분은 대인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수양. 자기가 갈고 닦는 내심 내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과학파를 믿는 청년들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 등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로 따라가지 않고 마르크스주의로 따라가요. 왜냐? 과거 송학이나 내심 수양이나 자신의 돌아가 찾자 하는 것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신문화 운동 때 다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주장하니까 시대에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과학파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과학이 어떻게 인생관을 지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맞는데도 거기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현학파 선상에 있어서는 그 당시 그야말로 내노란 사람 슝스리라는 슝스리 량수밍彭友란 모중산 이런 기가 막힌 유명한 대학자들이야. 이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도 말빨이 안 서요.
누가 이야기한 걸 듣느냐? 모세동은 북경대에서 도서관 사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서.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후수가 강의를 하는데 모태동에 와서 자꾸 청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수가 저 사서인 주제에 여기 와서 강의 듣는다고 아주 창피를 줘가지고 쫓아보내는 적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과 이 과학에 대한 논쟁점이, 과학파는 과학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줄곧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제시해 내지 못해요. 근거를 대지를 못해. 현학파는 프랑스의 생명파, 독일의 싱칸트학파, 또는 과학파는 영미의 경험론과 실증주의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과학파는 인과론을, 현학파는 자유론을 주장해요. 왜 이 과학파는 인과론을 주장하겠어요? 실험, 검증, 결과. 열심히 실험을 하면 100분의 몇은 맞았고 100분의 몇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학파는 뭐냐면, 무슨 그게 맞느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돼. 자유의지가 그걸 결정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마치 기찻길이 교차점이 없듯이 철로가 쌍방향을 달리듯이 이 논쟁은 줄곧 그런 이야기로 맴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맴돌면서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목표점이 생기잖아요. 국가가 유지되고 사회가 안정이 찾으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중국 백성이 무슨 생각,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잃어먹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중국 93년도에 갔을 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다 해체됐어요. 가서 대학생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중국도 그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80년도 말 90년도 초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진리 체계가 무너졌구나라는 느낌을 확연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귀의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다른 쪽 불교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신앙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일이 있었어요. 못지않게 그 당시보다 훨씬 컸던 게 5.4운동 후에 젊은 지식인들의 고민이었죠. 과학적, 결국은 아무리 이치가 더 옳다 해도 과학적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 대세였단 말이에요. 대세.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파가 승리를 해요. 과학파의 주장이 학술적으로 옳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학술 논쟁을 하되 끊임없이 현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서구 과학은 뭐냐? 석유 과학을 받아들여야만 국가가 희망이 있고 나라가 망한 데에서 구해진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낡은 유교적 도덕, 누가 이렇게 앞에다 저기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유교적 도덕 형이상학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양 과학을 속히 받아들여야지 과거를 회귀하면 안 된다. 이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학파는 현학귀라고, 그러니까 현학 귀신이라고 내도 돼요. 결국은 과학파가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문제는 과학은 인생을 지도할 수 없다. 현학파의 주장이 옳은 것이지만
자연과학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 볼 때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관은 개인의 주관과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 결코 자연과학에 의해서 인생관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다. 논쟁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게 됐지만 결과는 과학파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현실의 영향은 뭐냐? 중국은 개방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돼야 되느냐? 서구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구 것이 뭐냐? 민주주의와 과학인데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과학으로 중국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통 분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물론이 뭐냐면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물론이 그 틈새를 파고들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있을 때. 그래서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도 이제는 과학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유물론과 변증법이 역사와 사회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각 시대마다 노예와 주인, 농노와 영주, 노동자와 자본가, 피착취자와 착취자, 이 대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봉기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느냐? 봉기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맞는 거죠. 그 당시 중국에 제국주의가 들어가 있고 큰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서로 요구가 필요 충분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인성관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현학파들이 폭로를 아무리 해도 거기는 결국은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소작인들이 너무 많은 한이 맺혀서 저 현학파들이 지주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홍보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런 배경으로 중국에서 공산당이 성장하는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냐? 이 덩중샤, 전두시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창당 초대 창당 당석이고 덩중샤는 북경대생으로 오사운동 때 그 웬스카이가 시켜서 사인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물론적 해석을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막스주의의 과학이야말로 인생과 사회를 지도할 수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신청년들, 오사운동, 진독수가 신청년을 통해 가지고 길러낸 오사운동의 주 멤버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원하게 쏙쏙 들어오니까. 그래서 노동자 소작인의 혁명을 인생의 의의와 목표를 여기다 삼는 거예요. 이 혁명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의 일로 나서는 것이 젊은 청년들이 인생의 목표와 의의로 삼는 것이 이 논쟁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에 과학과 현학의 논쟁은 왜 공산당이 급격하게 성장해줬는지를 배경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공산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한꺼번에 쓰자는 말이에요. 공산이란 말이.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함께 쓰자, 함께 공유하자. 이게 공산이에요. 이건 중국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엄청나게 소중하거든.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소중해요. 근데 그 시대에 중국 사람들에게 국가와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마만큼 정확하고 피부에 닿고 뭔가를 자신 있게 답이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해 준 것이 이 유물론 사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단체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적 인생관이란 과학파는 결정론과 환원론으로 현학파의 자유의지론과 마음과 물체의 이원론을 반대를 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돌고 돌면 다시 환원되는 거다. 이런 부분으로 자유의지론과 물질과 마음의 이원론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과학파는 과학의 대상과 유력이 무한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인생관 수립을 요구한 거죠. 과학적.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뭐란 말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그걸 맞게 하기 위해서 실험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생을 실험하는 것을 과학적 인생관을 수립하는 걸 요구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으나 감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시대에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과학이란 자연과학자가 유용하게 쓰는 과학적 방법, 태도, 과학 정신이었다라면, 괴가하면 과학적 목적은 개인의 주관적 편견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진리를 찾는 데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됐다라고 말하면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구상해서 실행하는 것이 인생관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화돼 버린 거죠. 신현학의 특징은 경험계의 지식은 인과적이고 인생의 진화는 자유적이며 현 시대의 특징을 하나 구한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신현학 시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인생은 자유자재이고 기계적인 법칙으로 지배받지 않는다. 물과 힘의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물질과 마음이 어떻게 같냐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라면 비과학적 이상을 갖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확인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감각을 초월한 것까지 있는데 도대체 과학이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사회와 인생은 과학의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론과 인과역, 이게 이제 유물론적에서 같이 말한 거죠. 의해 해석되는 규정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해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파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귀신이 쓰여서 그랬다. 현악 귀신이 들어서 과학적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과학파는 현학파를 끝까지 영향력 없게 만드는 그 시대가 그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회는 점차 장차 어떤 사회가 되는가 장차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장준마이는 부강을 반대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모자라도 균등하고 가난해도 안정된 상태 아래서 반드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북방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2천만이나 있고 배가 고파서 자식을 팔고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안정이 좋단 말인가. 그리고 모자람 속에도 균등이 좋단 말인가. 너무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죠. 물질은 어떤 인생관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질은 제한적이고 욕망은 끝이 없다. 이러고도 국가 완이 인류의 행복을 꾀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현 시대의 중국인들, 그 당시죠.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국가의 부강과 인생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는 순수한 학문적 문제에 관한 논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두 사상의, 사회 사상의 대립이에요. 두 사회 사상의 대립. 그래서 이게 사상사에서 다루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에서 사상 문화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5사 시기의 지식인 집단이 과거에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개량하고 정치 체제를 무너뜨린 혁명을 했었다라면 그걸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서양의 침략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논쟁했던 결과가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사회와 문화 문제로 주목의 중심이 돌려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수수인제가 치국평천하 이러한 군사부의 전통 신앙과 이 규범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생활의 근거,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논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장, 이렇게 논리되어지는 두 사상이 열심히 충돌하잖아요. 열심히 충돌하는데 그 충돌되는 가운데 중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심리 상태가 뭐냐면 이성에 의해서 일종의 신앙을 추구함으로써 인생과 현실 활동을 뭔가 나서는 모양새, 지도하려는 방식이 있었어요. 앞에서 잠깐 말했었죠. 강요웨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나의 우주과를 수립하여 가지고 현실적 행동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리고 옌프는 번역해 들어온 천연론, 적자생존론, 진화론이 중국에 부분 들어왔었는데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어요. 단스통, 짱타이엔 이런 사람들도 유식종, 불교의 유식종으로 철학적 형이상학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당시의 중심 과제였던 혁명운동이나 개혁운동에 의해서 압도당하게 해버리고 매몰당해버린 거예요. 앉아서 별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데, 나라를 세우고 구원하는데 영향가가 없으니까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매몰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앙을 이제 포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기가 나왔는데, 이데올로기는 과학이 아니고 사람의 관념과 행동을 지배를 요구하는 일종의 신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더 설명이 되면 뭐냐, 과학과 현실 논쟁에 있어서 진실한 내면적 의의는 진정으로 과학의 인식이나 평가 및 과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관념이나 신앙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가 어떻고 과학의 결과가 어떻고 실험의 결과로 저건 틀렸다, 이걸 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두 다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믿어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인생과 사회를 지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형이상학으로 인생과 사회를 지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중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술 토론은 사상적 의의가 학술적으로 옳고 옳은 것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사상적 영향이 학술적 성과보다 큰 실질적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었다. 사상 싸움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사상 싸움이지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 의미가 학술적 의의보다 컸다. 그래서 과학파가 실제로 과학을 이데올로그 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현학파는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을 이데올로기로 삼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건 과학주의를 결정론으로 믿느냐 아니면 자유우지적인 형이상학을 믿느냐. 과학이 이렇게 다 과학으로 인과론으로 유물론으로 결정된 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기 의지대로 철학적인 생각 가운데서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믿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관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있었으나 인생관의 논쟁은 어떤 사회의 개조하는 방안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바꿔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큰 흐름이 가야 되느냐 지식인들이 열심히 토론하는 것이 과학이냐 형이상학이냐 이게 아니라 사회 계획의 개조의 방안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논조로 이걸 할 것인가를 논쟁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 우주관, 인생관이 다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중심과 핵심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학파 이 몇 가지 관점이 과학파보다도 낙관적이고 또 결정론보다도 훨씬 깊고 20세기 사조에도 옳아요. 더 부합해요. 왜? 어떤 문제가 그러냐? 가장 큰 문제. 과학이 결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 말도 맞아요. 심리, 생물, 특히 역사, 사회 영역은 무기적인 세계 인과율 영역과 성질이 다르다. 이 주장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일거에 끝나는 게 뭐냐? 저 현학 귀신 들린 놈들이 다시 봉건 사회의 잔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 하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식 청년들이 과학파를 지지하고 동정함으로 논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 과학적 이성적 인생관이 당시 중국 사회 변혁의 요청에 더 맞는 것이었고 미래를 바라보고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시대 요구에 요청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일부가 아니라 더 합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요청에 합당했기 때문에 쓸모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라. 수심 양성을 해라. 뭐 자유의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공허하게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앞날이 지금 현재가 괴롭고 힘든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한 소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생관을 통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마르크스 세계관과 역사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되어지고 이런 과학파 주장에 옳은 걸로 되어질 때 과학파 자체에서도 이런 예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대부분은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반대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을 하겠어요? 자기 땅을 내주겠어요? 자기 돈을 같이 쓰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시의 역사의 논리는 구망, 곧 침략을 반대하고 국가의 부강과 사회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가한 소리는 배척당하고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후된 중국이 과학을 필요로 하지 철학적이고 과거 회귀하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자기 살폈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후된 중국이 과학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후스가 중국인이 과학적 인생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크게 시대적 요구가 크다 보니까 과학적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토론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옳은가 그른지를 따져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의 착오라고 후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물리, 생물, 심지어 심리, 과학, 인과의 결정론을 이용하여 어떻게 갖가지 인생관을 해석하는가, 어떻게 정확한 과학적 인생관을 판단하고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 큰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돌았냐? 마르크스 유물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진독수 보기에 과학은 물론 자연과학도 아니고 일반적인 과학 정신, 태도, 방법도 아니면 오로지 마르크스 유물사관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독수가. 그래서 공산당을 창당한 거예요. 내년이 100주년이 돼요. 그래서 중국 그 고위 지도부들은 양거 이바 이쪽은이 그래요. 두 개의 100주년. 그 두 개의 100주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게 1921년. 그다음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1949년. 그래서 이 21년과 49년 두 100주년을 위해서 지금 시 주석과 모든 당원들은 거기에 총력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력 집중하는 가운데 실크로드에 이따 일로라 그러죠. 그 일이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고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게 뭐냐?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자고 한 거예요. 이 두 100주년을 기회로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사관은 인과율 결정론으로 모든 인생관 가치관을 해석하고 현학기들이 칭송에 맞이하는 자유의지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인생관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용해되어 천천히 드러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이런 논쟁 가운데 과정 가운데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학파를 지지하며 현학파를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학파 속에서도 이제 중심적인 이론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과학과 현학의 논리 정리가 뭐냐?
과학과 현학의 논쟁, 오사운동 이후 전통 옹호 세력의 전반 서구화론에 대한 반격은 과학과 현학 논쟁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진독수가 신청년에서 민주와 과학에 배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짱준마이는 오사가 지향하는 과학이 인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독수의 지지를 한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인 띵원창은 과학이 인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과학이야말로 중국을 구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논쟁점은 과학과 인생은 사실상 당위의 차이이지 다른 게 아니다. 과학파는 영미의 경험론과 실증주의에 기대했고, 현학파는 자유우주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과학적 사회주의파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공산주의인들이에요. 마르크스 유물론이 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야말로 인생관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근대 지식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과학에 대한 중국 근대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이 하나의 세계관이었어요.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주요하게 구축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라면, 과학의 한계를 주장하는 관점, 그 한계를 보완하는 초월적인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짱준마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화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고, 동시에 과학문화는 문화 구성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에 대하여 각자 입장을 취한 새 지식인들의 특징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 자신이 과학에 대한 견해가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구성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요소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견해와 이상적 정치 체계, 이게 뭔 말이냐? 짱주마의 경우 같은 경우 과학적 합리성으로 인간의 삶이 환원될 수 없다. 즉 인간의 삶과 생명의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과 주장을 기반으로 그를 수렴하는 정치체제인 의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의의 민주주의가. 그러나 띵원장은 과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과 인생관의 관점이 너무 낭만적이다. 너무 옛날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과학적 합리성이 사회 체계와 문화 속에서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은 당심이 좋은 사람이죠. 사회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재가 최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같은 선을 달렸던 후수는 독재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시 중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즉 유치민주주의로, 지금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갈 수 없으니까 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택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대부분이 과학과 정치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논쟁으로 통해서 볼 때 과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과 구성이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간 문제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해법의 일환이며 결국 인간의 인생, 사회제도, 그리고 문화 정치적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 중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제 30년도 되니까 과학과 이 현학에 대한 것이 마치 이론적인 것, 봄날의 비바람 같은 것이었다라면, 그래서 비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물론 몰아치기는 했어도 상쾌하죠. 상쾌해. 근데 이 30년대의 사회 성격 논쟁에 대해서는 여름날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서 일어나는 폭풍우와 같은 성격인데 결국은 생사를 건 계급투쟁의 내용이 있어요. 계급투쟁. 그래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에는 제국주의가 와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착취를 해갔다라면 이제는 중국 내의 실권을,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 사회 성격 논쟁과 배경, 두 번째로는 이거 시간을 좀 빨리 가야겠네. 논쟁점에 있어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 다음에 논쟁의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생을 왜 하느냐? 국민당과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근대 국가의 건설을 행할 것인가, 그걸 경쟁한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러니까 오사대들은 계몽 정신으로 국가 건설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근데 뛰어드는 게 무작정 뛰어든 게 아니라 이제는 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 여기서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산당 안에서도 노동과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또 한편은 농민혁명으로 생겨져야 된다. 결국은 견해차가 국민당, 공산당 안에서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회에 이제 어떻게 중국을 근대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당시 가장 큰 문제, 일본이 동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이 주적이죠. 주적. 주적이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북벌을 하는 거예요. 동북에 있는 일본을 항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몇 년간 아니야? 8년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둘이 힘을 합쳐서 8년간 한 게 아니라 항일 투쟁의 8년간 가운데 같이 행했던 북벌이 그 정도 진행된 거죠. 10월에 8년 정도, 20년도부터 결국은 27년도에 이제 깨지는데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일어나는데, 첫걸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떤 사회인데 앞으로 어떤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사회라고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누구냐, 나는 앞으로 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사회인가. 그래서 논쟁 기간이 29년부터 34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까는 20 몇 편이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140편 정도. 그리고 규모와 내용과 영향이 훨씬 앞 논쟁보다 커요. 그래서 3계파가 논쟁을 해요. 3계파가. 도의성이라는 사람, 원명봉이라는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 이렇게 있는데 논쟁점이 뭐냐?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봉건주의 사회인가? 지금도 봉건 할아버지 황제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 황제는 없어졌으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게 지금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와서 중국을 다 점령을 하고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지금 중국 농촌 사회까지 영향이 끼쳐졌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츠키파, 도이성파가 있는데 드로츠키 도이성이란 말은 도이성이라는 사람이고 중국의 사회학자이고 경제학자였어요. 도이성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 중국은 중국 사회의 자본주의 성격과 요소가 그리고 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신사조파, 신사조파가 승리했잖아요. 과학파하고 저기 현학파하고 싸워서 신사조파가 과학파인데 승리를 하는데 중국 사회의 봉건성을 거듭하여 논중한 거예요. 그래서 도이성은 뭐냐면 중국에 이미 토착적 상업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서구가 오기 전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과 상업 자본주의 아래서 지주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영병과 임선은 뭐라고 말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봉건 경제를 대신해서 중국의 경제 사회를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고 발전했는가? 그래서 이제는 뭐냐? 제국주의가 중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노동자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이와 달리 신사조파는 중국 사회의 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봉건적 소작 제도에 주목해 가지고 누가 혁명을 해야 돼요? 농민이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내부에 두 파가 있었잖아요. 노동자, 공장 노동자란 말이에요. 공장 노동자. 여기 농민은 소작제의 농민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각 파가 보는 중국 사회에 대한 평가인데 이 드로츠키파가 있어요. 드로츠키파. 이 드로츠키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를 원리 원칙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원리 원칙대로. 그 말이 뭔 말이냐? 마르크스가 도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본 사람이야. 그리고 이 투쟁은 모든 아까 마르크스 세계관에 나왔잖아요. 세상의 끝은 공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주의죠. 원조주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봉건제의 투쟁보다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 플로리테리아 혁명은 중요하다고 봤는데 중국의 신사조파는 뭐냐? 봉건주의. 봉건주의가 어떤 봉건주의냐? 지주와 소작인의 모순이 얽혀있는 농민의 문제이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민 혁명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중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해야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는 군부의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 아래서 중국에서는 봉건적으로 되던가 매판적으로 되어서 매판이란 말이 팔아먹는다는 말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노동자 농민은 더욱 비참해진다. 그래서 노동 대중의 역량을 결집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중요하다. 이게 참 옛날에 한 것인데 우리나라 80년도에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요즘도 그 말을 하는 게 뭐냐. 청와대에 주사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파, NLL PD기에
사회 구성체 이론.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거 공부를 안 하지만 80년도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사회 구성체 이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노동자와 농민이 서로 투쟁하는 사회냐? 아니면 제국주의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영향을 미친 그런 사회이냐? 이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논쟁 가운데 NL계, PD계라고 있는데 그 NL계가 상당 부분이 정치권에 들어갔고 PD계가 들어가는 곳이 민중당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대학생들, 80년도 7080 사람들은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지주를 향해서 토지혁명을 하고 반봉건 투쟁을 하고 반제국 투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모태똥의 농민혁명 노선을 일원화시킨 건데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트로츠키나 이 막스의 원조적인 가르침이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모태똥 사상이 맞아 떨어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을 외면한 이론은 도태된다. 마르크스 진영 안에서도 보편과 특수의 문제가 있었는데 트로츠키의 세계혁명론, 방금 이야기했던 노동자 혁명이 필요하고 세계혁명은 노동자 혁명이고 그래서 혁명은 모든 나라에 수출돼야 된다. 근데 스탈린은 소련의 특수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의 노동자 혁명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는데 진독수나 트로츠키는 마르크스 원래 이론에 충실해 나가지고 밀려난 거예요. 밀려나. 진독수가 결국은 왕따가 당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첫 당서기인데도 창당 멤버이고. 왜 그게 맞아떨어지느냐. 이분들은 원칙만 생각했지 현실을 외면한 거야. 중국 현실은 뭐였냐. 동북을 침략한 후 화북을 노리고 있는 일본이 있었어요. 1930년도에 중국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냐. 동북 삼성을 점령한 만주국이라고 이야기한 거기를 점령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동북으로 넘어가서 화북평야가 엄청나거든요. 이 화북을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한 노름의 큰 뜻을 잃은 것처럼 일하면 안 된다. 순수 학문이 통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안일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 사람들이 결국은 청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청년들이 거기를 환영하고 결국은 공산당도 27년에 뭐가 실패됐느냐면 초창기에 동북의 일본군을 점령하러 갈 때, 북보를 하러 갈 때 공산당과 국민당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업 자본 그리고 지주들, 돈 있는 이 자본가들이 짱제스한테 공산당을 제거하라고 자꾸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냐. 짱제스가 여기저기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상해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공산당 사람들을 당신이 빨리 제거하면 우리가 협력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27년도에 숙청 공산당을, 그러니까 국민당 안에 공산당파가 있었거든. 그 파들을 다 숙청하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때부터 게릴라전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산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1927년 실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전, 돈도 없고 총도 없고 밤에 내려와서 이제 전투를 하는 비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하냐. 모태똥은 소작인 농민의 혁명을 지지한 이 신조파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는 그들의 주장이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결국은 모태똥의 노선의 승리이기도 하다. 모태똥은 소작인 혁명으로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봉건 사회의 효소가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은 지주계급과 농민이, 물론 서구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중국을 많이 휩쓸고 있지만, 구체적인 농촌까지, 농민들까지 그 사람들의 영향에 있지 않고, 중국은 소작인과 지주계급이 여전히 가장 큰 국가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농민 무장투쟁으로, 혁명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서로 통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편 모태똥이 뛰어난 군사력과 전략으로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영향이 현실의 가장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상과 문화와 영역에서도 드러났고, 과거에는 어떻게 현학자들이 인생을 과학이 해석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 입각해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심겨지고 전파되고, 지주농민에 대한 경제 외적 장애에 대한 착취로 농민들을 부추기니까, 동조하니까 중국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면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 사람들에게 과학적 인생관을 수립하고 생활을 지도하는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라고 호소한 거였다면, 사회의 논쟁은 과학적 인생관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혁명화하여서 사람들에게 토지혁명과 반제, 반봉건을 위해 생활하고 투쟁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망과 혁명이라는 주제에 더 강하게 응답하고 그걸 지배하고 주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논쟁의 결과와 영향은 당시 사회의 성격을 신조파가 가장 잘 보았고, 모태똥의 농민혁명이 그 전략이 옳았으므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똥의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가 너무 커서 도취돼 가지고 중국이 공업화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모태똥은 공업화 길로 가는 것보다도 대약진 운동이네 문화혁명이네 하면서 비공업화 길로 가게 되는 시대에 역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행한 결과가 뭐냐? 가난과 굶주림, 약소국으로 떨어질 위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때 모태똥이 죽고 등소평이 나타난 거예요. 등소평이 죽으면서 말을 못하죠. 죽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중국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키 조그만 양반이 중국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길로 가는 것을 등소평이 열어요. 그걸 안 거예요. 등소평이 몇 번 유배당했죠. 근데 이 소국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할 그 위기의 순간에 등소평이 물꼬를 튼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중국 사회의 고성체 논쟁은 모세통의 성공과 실패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 그러면 농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글을 쓰는 형식을 뭘로 해야 할 건가? 소설로 할 건가? 아니면 시로 할 건가? 아니면 희곡으로 할 건가? 그래서 내용과 형식, 그거를 봉건성과 근대성. 그래서 그 결과가 미친 영향을 이제 보는데, 논쟁의 의미가 뭐냐? 5.4 계몽운동을 문해에 적용했을 때 내용과 형식은 중국 걸로 할 건가, 서구 걸로 할 건가. 근데 다 동의된 게 뭐냐? 내용은 서구 걸로 하자. 그런데 형식은 중국 걸로 하자는 사람과 서구 걸로 하자는 사람의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호풍이라는 사람이 민족 형식 문제를 논하라는 것을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민간 형식을 하고 뭐 등등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 독자가 누구냐? 중국에 가장 많은 사람 생각해보면 소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작인의 투쟁을 내용으로 할 때 음악으로 할 건지 미술로 할 건지 문학으로 표현할 건지, 그럼 문학으로 표현한다면 시로 할 건지 소설로 할 건지 희곡으로 할 건지, 그러면 시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쓸 건지 초현실적으로 쓸 것인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에요. 공산주의의 주류는 전통적 민간 형식으로 하자. 그럼 호풍이라는 사람은 서구적 형식으로 하자. 이미 다 중국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서구적 문화 형식을 주장하고 전통적을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1940년대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한참 내전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내전을 할 때 중국 공산당의 홍군이라고 그러죠. 홍준, 그런데 이제 공산당의 군대란 말이에요. 국민당과 전쟁에 있어서 농민 중심의 빈약한 무장으로 지금 게릴라전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쓰고 있는 문학에서 농민 출신 병사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백조의 호수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어떻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해밍웨이가 어떻고 이런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내용, 서양의 내용을 방식으로 쓰지만 형식은 중국의 문화 내용을 하자. 근데 이 호풍이라는 사람은 중국 것은 이미 내용과 형식이 다 봉건적 노예 근성을 띠고 있어서 찌들려 있다. 그러므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 때 쓰는 8개 글자로 해놓은 이런 형식화된 글투나 고문파의 형식적 엄격성 이런 건 다 봉건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중국에 몇 장, 몇 절, 몇 회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뭐냐? 그 글이 홍루목이라든가 삼국지라든가 이런 글은 중국의 정종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해 형식이 일반 백성들, 특히 홍군에 소속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혁명의 관건과 초점이 뭐냐? 관건은 당시 중국 정치 투쟁 현세에 있는 거예요. 해방국. 뭐냐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해방군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홍군 가운데서도 두 군이에요. 팔로군과 신사군이 있는데 이 역량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민과 이 군인들이, 농민이 엄청난 경천동지라 그러잖아요. 이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동원하고 조직하고 투쟁으로 영도할 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문해가들도 그냥 문해가가 아니라 펜을 든 군인의 심정으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과 사병과 간부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 게 그 당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고민 토시락 싸울 때 모태똥이 일어난 거예요. 모태똥에서 뭘 하느냐? 정확하게 연안 문제 좌담 강해내를 연설을 일장한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문해와 문해의 목적성을 제기하고, 혁명 문해는 우리 자신을 단결시키고 적과 싸워 이기는 문화적 군대로 총을 든 군인대와 같이 펜을 들고 목적 있게 그 기능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공작자의 입장과 태도와 공작 대상 등등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심 주제가 뭐냐? 문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할 것인가를 근본적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야 되냐? 노농병. 그들을 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호풍은 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향림빙은 그 말에 힘을 얻고 이제 그 논리가, 문해 공작 토론은 항일전쟁이라는 일제에 출발해서 국공정쟁, 국민당과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따져야 보면 대상은 분명하다. 노동자, 농민, 병사, 노동자다. 그리고 문해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비교하면 호풍은 현실주의, 생활, 투쟁을 강조는 하고 있으나 문해 자체의 특수한 규율에 의해서 논한 것이지, 실질적인 일본과 싸우고 국민당과 싸우고 있는 모택동의 근거에 비하면 너무 얄팍하고 공허하고 실제와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정신적 노예와 상처라든가 민간여행식의 반대라는 호풍의 이론은 긴장되고 전쟁하고 투쟁하는 형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 범위를 봐더라도 영향력이나 그 작용도 크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과 후대에 미친 영향은 노동자, 농민, 병사에 의한 문학이 지지받고 민간 문화로 획일화되었고 서구 형식은 전멸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모택동 우선 정치가 입장에서 혁명을 지도하고 사회의 현실적인 투쟁을 지휘하는 전체적인 각도에 출발해서 문해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 요구했어요. 그렇게 쓸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합문해자담회에서 강해는 문해 절대 지침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문해 형식은 중국에서 용납되지 않았죠. 그래서 서구 형식은 이때부터 몽땅 자본주의로 비난받았고, 전통 민간 문해 형식만 허용된 것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서구적 문해는 약하다. 이데까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시 다른 문제도 조금 나오는데 복종 때문에 이 치른 대가가 나와요. 그래서 오사 시대나 1930년에 비하면 그 당시 농민을 주체로 중국이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그건 토지 혁명이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복종을 했어요. 복종. 모든 것이 농민의 현실 문제 그리고 토지 문제, 지주와 싸움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고 다른 모든 문제가 거기에 복종하다 보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 거예요. 그 대가가 어떤 대가냐? 지식 집단으로 하여금 지식인 집단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택동이 말했다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서구적 문해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진 대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대 이미 이 문해 형식 논쟁의 결론이 날 때 예견된 것이었죠. 그래서 1940년대에 유행한 중국화의 문제가 민족 문해뿐만 아니라 민간 형식의 문제 토론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중국화의 유기적 부분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 형식이 공고해지고 정형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색채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책을 보면 편한 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영향의 후유증이죠.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모엔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산동 사람인데 191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의 다른 뛰어난 작가가 아주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배경을 보면요. 이분은 원래 1955년도에 산동성의 까오미시엔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문화혁명을 만나서 학교를 그만둔 후 10년 동안 농사일을 해요. 그래서 목화도 심고 소를 키우고 풀을 베고 했는데 1976년도에 군인의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반장도 하고 비밀요원, 사서, 교원, 간사 등등 역임을 하면서 인민해방군에 재직할 당시 있을 때 소설을 써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인민해방군에 대학을 졸업을 해요.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석사를 이제 북경의 학교에 와서 석사를 이제 하긴 하는데 나중에 홍콩과 다른 나라에서도 박사, 명예 박사까지 받아요. 근데 이게 이 양반이 주로 글을 쓸 때가 군인 신분이었다. 군인 신분. 근데 그 여기에 모엔이라고 막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모엔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포사격을 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쓸 때 필명이에요. 이게 필명. 그래서 이 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엔이 산동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하고 상당히 틀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여기 넘어가 이 책이 그 붉은 수수밭 장이모 감독이 해서 붉은 수수밭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베를린에서 상도 받아요. 아주 좋은 상을 받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상사의 과제 등등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해민족 형식의 논리 논쟁을 정리하면 문해의 민족 형식 논쟁에서
오사 계몽 운동 오사 계몽 운동을 문해에 적용했을 때 내용과 형식 모두 서구를 따를 것인가? 그러나 내용은 서구를 따르지만 형식은 중국의 형식과 서구의 형식이 대립이 있었다. 내용과 형식, 봉건성과 내재성 이렇게 있는데 호풍이 서구를 따르자 향림빙은 중국 전통문을 따지자. 그러나 결국 모택동이 향림빙을 지지하고 서구 형식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문해 형식은 민간 문해로 획일화되고 서구 형식은 거의 전멸했고 현재도 여전하나 모해영과 같은 노벨 문학상 탄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논쟁을 총정리하면 철학, 역사, 문해, 곧 철학이란 말은 과학과 현학의 논쟁, 역사, 중국 현대와 고대 사회의 성격의 문제, 문해, 민족 형식이라는 기본적인 인문학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구망의 주제가 계몽의 주제를 압도하는 주장이, 사상이 문화, 학술 영역에서 구체화되는 과정과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세 차례 논쟁에서 대체로 평행하거나 약간 앞서는 중국 혁명적 지식인들은 1920년대 유물사관의 과학적 인생관 모색을 하고 수립하는 것에서 1930년대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임무의 명확화로 나아갔고 1940년도에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과 결합함으로 인생관과 인생의 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차례의 학술 논쟁은 마치 상징적으로 이러한 인생의 길과 심령의 역정을 학술에 반영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인생의 길은 확실히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에 동시 아주 침중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 치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예. 나도 수고하고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